플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실 우리 그 이현경 앵커님은 네. 출연료를 좀 깎아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얼굴 축소 서비스, 자동 얼굴 축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뭐 번외편으로 따로 이 자리를 한 60만 원에 팔겠습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는. 네, 이 자리를. 얼굴 축소 서비스. 예. 자, 지난주에 제가 깊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슬픈 소식으로 슬픈 소식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2호 공감. 2호 공감.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없어. 그래요. 제가 참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네. 노래 참 아내가 아니구나. 예. 그런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언제 그런 충격에 생각했다고. 태어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큰 충격에서 태어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네. 딴 여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 지난주에 57,000원 알바. 네네. 정말 우리 임대료를 위해서, 교회 임대료를 위해서 몸방을 최선을. 하겠다.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방송 다시 봤거든요. 행여나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엎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엎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엎어졌어요. 설마요, 뭐 이렇게 가시긴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요, 맞아요. 그죠? 제가 설마요라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도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 대체 얼마나 깎아야 제가 사람을 쓸 수 있단 다시 말입니까? 우리 방송사 관계자들께 말씀드립니다. 57,000원 이것도 내고가 가능합니다. 내고가 가능해요. 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압도적 최저가.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우리 그 57,000원에서 네. 이제 정가 인터넷 가격 김용민닷컴 가격으로 확실히 좀 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예.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갈 때는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다니까. 그러실 때도 있었죠.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연락 온 PD가 사정사정 하는데 내가 화를 냈어요. 어쩌라고 내가 몸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없고. 내가 화를 냈다니까 그때. 반성하십시오. 반성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절을 다 회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발의 사유는? 불발의 사유? 저도 여쭤봤어요. 그래요. 그 이유는 이유는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뭐 다 알면서 굳이 그렇게 또 아시려고 하는가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어느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예, 57,000원. 그 지난주에 아주 충격이 커가지고 심지어는 소문을 듣고 우리 정영진하고 최욱이 위로의 고기를 사줬습니다. 고기를 먹고 싹 잊혀졌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찍힌 걸로 사진. 디스패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요. 사진 찍힌 게. 지난주 마포에서 이렇게 또 저희가 식사 자리를 함께 했는데, 네. 근데 아직도 사실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받아 먹자. 받아 먹자. 예, 그렇죠. 네. 얌테이블 바비큐 오징어 150g 여러분께 강력하게 선사합니다. 150g 같지가 않아 15kg 같아. 그러니까요. 꽤 양이 엄청 많은데요. 많습니다. 네. 오, 그러네요. 최근에 구매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용민 씨가 하도 맛있게 드시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오징어를 쥐포랑 같이 2봉지 시켰습니다. 받자마자 한 개를 뜯어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한 봉지를 다 먹고 아이고. 빈 봉지를 거꾸로 흔들고 있더래요. 나머지도 다 먹고 바로 5개 시켰네요. 자꾸 품절시키지 말고 빨리 받을 수 있게 재고 좀 넉넉히 비축해 주세요. 번창하세요. 네, 그래요. 오징어 그쵸. 잡이 여선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떡하냐고. 오징어가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오징어를 둘로 나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네. 예. 반성하십시오. 예. 깊이 반성할 거예요. 네. 예. 자,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개표 방송, 4.15 총선 개표 방송 때 요거 한 11시, 12시쯤 참 또 이제 여권이 추격하고 뒤집을 때 요때 광고를 했더니 아주 이 빌딩을 하나 세웠어요. 빌딩을 하나 받아 먹자가. 그때 먹은 게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징어 통구이 바베큐를 먹기 좋게 결대로 찢어놨어요. 한번 찢어보세요. 예. 네. 찢어보세요. 예. 뜯기 쉽게 돼 있네요. 네. 이게 또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 봉투는 열면 다치는 일은 없죠. 그렇죠. 근데 시작하면 사실 다치는 어머. 냄새가. 향이. 네. 향이 좋아요? 네, 이 버터 향이 딱 열자마자 그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예. 이 버터 향이 촉촉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네. 버터 향이죠? 네. 예, 짭조름한 맛에다가 버터 향까지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된 오징어 통구이 바비큐를 만나시게 됐어요. 네. 쫄깃하고 담백한 명품 조미 오징어인데 오징어의 부드러운 몸통 부위에 바베큐 조미를 더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더 특별한 맛의 오징어입니다. 저렴한 일반 반건조 오징어와 비교하는 거는 이건 정말 모독입니다. 모독. 굵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이 오동통한 오징어의 결이 살아 있어서 식감이 좋고 부드러운데요. 누가 말하지 않으면은 오징어인 줄 모르고 정말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네. 그냥 먹어도 좋고 마요네즈 찍어 드시는 그런 풍미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풍미 중에 하나예요. 요즘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 아이들의 심심풀이 영양 간식으로 또 57,000원짜리 알바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뒹구는 그런 백수들의 심심풀이 영양 간식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어른들의 간단한 술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 오징어가 아니라 고급진 육포를 먹는 느낌이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바비큐 오징어 150g 한 팩 얼마입니까? 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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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7,900원에. 이거 한 10,000원 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그러게요. 네, 방문도 정도 무슨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요만한 거. 붙여먹지. 그래요. 속이 꽉 찼습니다, 이거. 어우, 이거 봐. 길어요. 왕건.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에서는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어. 어우. 속은 또 부들부들해. 그쵸? 보통 오징어가 너무 날씬해서 슈퍼모델처럼 생긴 애들이 많잖아요. 종이짝 같은 애들. 그거는 먹으면 이빨만 아프지 짬만 먹다가 끝나는데 맞습니다. 식감이 있어요. 이제 저 마른 오징어는 진짜 이가 아파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주로 반건조 오징어 먹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그거보다 훨씬 더 두툼하네요, 오히려. 그래서 얇은 오징어 먹을 때 집에서 급한 김에 물 뿌려서 구워서 먹잖아요. 맞아요. 너무 딱딱하니까. 근데 이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촉촉한 맛이 하는 게 이게 뭐지? 희한하네. 버터인가? 아니야? 버터 맛인데요, 향이?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징어에. 오징어 향수를. 네. 그 촉촉한 게 그 물기예요. 네네. 아니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되게 비극적이네요. 뻑뻑하잖아요. 말라가지고. 이거 되게 촉촉해요 지금. 오징어 결이 이렇게 그러니까 쫙쫙 있습니다. 닭고기 뜯을 때 왜 통살 뜯을 때 이렇게 결로 찢어지는 것처럼 약간. 야, 진짜 맛있네. 정말 맛있네요. 약간 육고기 먹는 식감입니다. 이게. 맞아요. 육고기에 육고기. 맞습니다. 이거 맥주랑 딱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맥주라. 특히 무슨 맥주? 쌉싸름한 에이라고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제부터 맥주를 드셨어요? 중3. 혹시 수학여행? 네? 수학여행? 네, 뭐 수학여행 때. 네. 우리 이현경이 건 언제부터 담배 피웠어요? 아직 못 피웠어요? 네, 아직 그런 거 하잖아요. 어려가지고. 아직. 술은 언제부터? 술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 때 안 드시고? 못 먹었어요. 저희 아빠가 술을 하나도 못 하세요. 헐. 그러니까 먹으면 약간 기절하는 타입 있잖아요. 진짜? 근데 방송국에 딱 입사를 했는데 여자 기자 선배가 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삼겹살 사주는 줄 알고 엄청 따라갔는데 그냥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식당을 하셔서 술 한 잔을 못 하신다. 그래서 그냥 내력인데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먹고 실려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먹으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먹고 그냥 다투하고 이렇게 뻗으니까 끌고 나가 말이에요. 실려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술을 안 먹다가 처음 드신 분들은. 네. 오래 버틴 친구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먹고 일찍 뻗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오래 버틴 친구. 이 사람은 지금 저기 대리기사 업체의 그 홍보대사예요. 오래 버티면 두 가지 유형으로밖에 분류가 안 됩니다. 저렇게 찌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요.
술하면 역시 정동지. 언제 한번 좀 우리 공개 방송으로 정동지를 이겨라. 뭐가 그 방송 아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옛날 얘기죠, 그거. 옛날 예. 얘기? 예. 저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반대하셔서요? 아니, 피해자 중에 한 명이. 40대 이상. 40대 이상. 40대 이상으로. 아, 40대 이상 분들로. 20대는 못 이기지. 어떻게 이겨? 20대는. 못 이기죠. 예. 아, 모르죠.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전 그래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대리업체에 협조를 좀 받아보시죠. 한 분 한 분 실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이, 맛있네, 이거. 약간 오래된 오징어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안 나요. 맞아요. 그게 참 먹을 때 좀 그렇거든요. 촉촉하니. 꼬리꼬리한 냄새가. 촉촉하니 아주 좋네. 네. 쪼깃쪼깃해서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드세요. 소문 났어요, 소문 났어. 받아 먹자. 네, 다시 저 총선 이후로 왔습니다. 역시 암테이블. 총선 이후, 네, 총선 즈음에 매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으로 받아 먹자. 네. 김용민이가 알바를 뛰고 있는데 좀 사주세요, 좀 받아 먹자. 이거 7,900원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손만 네. 있으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손만 있으면. 그렇지. 자, 지금까지 저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5팩 정도 사면은 57,000원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네. 근데 뭐 여러 팩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적이 없네요. 네, 이건 추가리는 없어요. 왜냐? 최저가이기 때문에. 왜냐? 최저가인데다가 내가 이제 배가 불렀어. 이제 뭐 굳이 뭐 광고를 안 해도 뭐 알아서 사가니까 사람들이. 네. 예. 광고주한테 배가 불렀다고. 근데 우린 그럼 됩니다. 그러다 이 정도 질의 오징어를 7,900원에 파는 거는 정말 싼 거예요. 진짜 싼 게 파는 거예요. 육포는 6,000원짜리 사도 5에서 10조각밖에 안 들었잖아. 네, 그죠? 맞아요. 예. 아주 불쾌합니다. 이거 붙어두면. 그죠? 네. 근데 양이 진짜 엄청 많아요. 이거 한 몇 명이서 먹을 것 같은데 맥주. 땅콩에다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네요. 땅콩까지. 여기서 땅콩 딱 싸가지고. 아니 이런 걸 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고추장을 막 버무려 가지고 네. 간장도 버무리고 그래서 진미채 같이 오징어채 같은. 아, 이걸로 오징어채 만들어도 맛있겠다.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비싸요. 진미채로 먹으기에는. 진미채 만들어 보셨어요? 진미채요? 네, 뭐. 근데 진미채 오징어는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양념을 하니까 네. 좀 저렴한 애들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행복하네. 그러니까요. 씹을 이게- 때 좋아요. 이거 좋다 진짜. 응. 이게 8팩 정도면은 57,000원 되겠네. 8팩 이름을 하죠. 김용민 네. 세트로. 김현미 세트. 8팩. 모닝형. 본부장 진짜 김용미 세트 하나 내놓으시죠. 57,000원짜리. 예. 라인업으로 57,000원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홈쇼핑에. 아이고. 정말 좋은 세상. 홈페이지에. 네. 방송에서 까이면은 우리는 속만 끓였잖아. 맞아요. 울기도 많이 여기서 울고. 이렇게 출연료 갖고 조롱할 수 있는 거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네. 많이 발전한 겁니다. 네. 아, 민주화가 좋습니다. 저는. 민주화가 좋아요. 예. 다시는 아무도 안 부르겠지만은 57,000원 갖고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도 아주 뭐 근데 우리 을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을들의 특권.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 출연료는 57,000원보다 나오죠. 우리 저 관훈 라이트. 아, 관훈라이트 클럽이요? 네. 아, 여기는 네. 여기는 상당히 잘 줍니다. 예, 깎아주세요. 이제. 깎아주세요. 57,000원 으로. 나도 좀 출연료. 저 김용민 PD에서 김용민 TV에서 김용민만 돈을 못 버는 거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출연료 다 지급하면은 나머지는 제가 먹습니다. 네. 많이 사줘. 그러니까 많이 사줘. 받아먹자. 조만간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야겠군요.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아먹자. 또 저희가 방송 중에 먹을 겁니다. 예, 남아 있으니까요. 자, 그래요. 오늘 바로 관훈 라이트 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짧게 간단한 토론. 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제 수감 중이었는데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조화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조화를 보냈다고 정의당이 이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네. 난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시나들?
아니 그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죄는 죄대로 잘못했을 수 뭐 있지만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정치적 동지였던 사람이 아니 그 죄를 저질러서 감옥 갔다고 정치적 동지가 아닌 게 됩니까? 응? 그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개인이 돈을 쓰지 왜 저기 세금으로 갖다 쓰느냐 이러는데 아니 뭐 초과가 몇 푼이 난다고 아이고 그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비판의 포인트가 저는 이동하느라 못 봤는데 비판의 포인트가 세금 썼다고 그런 겁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좀 뭐랄까 오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 논평에 네. 논평을 보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김용민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은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게 세금을 써서 조화를 보냈냐 이거죠. 핵심이. 그렇죠. 그냥 뭐 죄는 죄고, 네. 어쨌든 뭐 상을 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죄를 미워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지금 계속 빠득빠득 난 잘못 없다 이것도 아니고 감옥에 수감돼 있는 상황인데 3년 6개월형 받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겠나? 아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렇죠. 정치적 미래가 모두 다 한마디로 소거가 됐는데 그런 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이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도의적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원칙적인 입장에서 또 어떤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건 도의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또 수감돼 있는 범죄자에게 무슨 뭐 그걸 보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또 무슨 반페미니스트 뭐 이렇게 가면 진짜 오버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적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어떤 행위라든가 이 조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 못할 사안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같은 당이지만 굉장히 그 적대적 관계가 된 유승민 의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수보 의원 네. 그 나름대로 정계의 원로고 또 뭐 유승민의 아버지 이전에 그런데 안 보냈어 조화를 박근혜가. 야 이것도 비난받을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게 비난받을 일이죠. 네. 참 그래요. 저하고 좀 생각이 같군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고 제가 저기 여혐주의자로 몰리는 상황이라서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고 아니 그런 저기 위축된 네. 행동 안 됩니다. 57,000원도 까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좀 펼쳐볼까요? 네. 오늘 이것 때문에 네. 약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네. 아까부터 계속 이게 상황이 좀 바뀝니다. 뭐부터 바뀌었어요? 일단 이게 일단 출발은 미디어 오늘이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 정부가 지금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정부 고위 관계자 멘트예요. 현 정부는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라면서 YTN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게 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신문도 지금 그 정부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근데 서울신문과 YTN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정을 제시를 하고 이거 살래? 이거 안 사면은 우리가 팔 거야. 그렇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과 액션이 진행이 됐거든요. 스텝이 있다는 거죠. 근데 YTN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 KDN이 21.43, 한국 마사이가 9.52, 이거 합치면은 30.95. 엄청난 큰 지분. 대주주야, 그렇죠. 대주주예요, 네. 공기업이. 그것만으로. 만약에 이걸 판다 그러면은 사실상 YTN 민영화지. 그렇죠. 네. 공영 지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건데. 정부가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 네. 일단
오전이나 오후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저의 그 YTN이라든가 네. 이런 쪽 방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이드에 계신 분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YTN의 어떤 공적 소유에 조금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라이브를 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드라이브 언플을 했다는 거예요? 언플이라기보다는 그런 쪽 이제 얘기를 반응을 한번 떠본 거죠. 아. 이런 얘기를 흘림으로써 그리고 언론 홍보 파트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언론 정책 이 파트는 뒤로 좀 빠지고 네. 재무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논의를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사이드, 기획재정부 사이드, 그러니까 팔아서. 공기업 사이드 이런 쪽에서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게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적자에 어렵잖아요. 휘말려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 지분을 파는 액션을 통해서 이게 말하자면은 회사를 방만한 영역을 말하자면 다이어트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시적인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영적 것이고. 성과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사실 그런 어떤 의도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YTN의 공기업 그 지분 매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판다 그러면은요 이걸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누가 없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SBS 얘기할 때도 저희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게 두 번째 이 지분 매각이라고 하는 30%가 넘어가는 지분 매각은 지분을 매각하는 데만 엄청난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럼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YTN의 대주주가 바뀌는데 방통위 허락 없이 되겠어요? 쉽지 않죠. 방통위 또 허가 과정도 상당합니다. 방통위가 또 허가 과정도 상당하고 대주주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방송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서 만약에 아웃되지 않습니까? 투자금 다 날라가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의 이 기사가 의도하는 바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을 했었는데 일단 아까 김용희 PD가 얘기한 이 한전이 어려워요 공기업이. 네. 그래서 이런 경영 악화를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띄운 것 같고 네. 어찌됐든 언론사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 어차피 이거 팔아버리자. 라는 어떤 사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가. 정부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계속 취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고요. 그 방통위 사이드에서 나온 얘기는 서울신문은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YTN은 검토하다가 아웃될 것 같다. 아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난하기도 하고. 지난하기도 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 아웃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YTN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냥 전원 형식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 BH에서 YTN 관련 논의를 일단 스톱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BH 블루하우스 블루하우스. 청와대. 예. 이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요. 지금 시점에서 YTN의 공기업 지분을 판다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로 입장에서는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일단 YTN 구성원들이 반발할 테고요. 그렇겠죠. 어찌됐든 공기업 지분이 들어가 있는 이 지분을 판다는 거는 방송사 공적 소유 형태의 방송사를 민영화시킨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에 따른 엄청난 파장 이런 거를 굳이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감당을 왜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지분이라든가 공적 소유 형태의 정부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재무 사이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빨리 이거 어차피 매각해야 될 거 지금도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우니까 이거 매각을 합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사이드가 있는 것 같고 이 논의 과정에서 언론 홍보라든가 언론 정책 파트에 있는 선수들은 조금 관망하거나 좀 밀렸던 것 같은데 논의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오늘까지 일단 알아본 바로는 청와대에서 잠깐 스톱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YTN이 그 사실상 공영방송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공공의 지분이 YTN의 그 대주주인데, 네. 그런데 경영에는 혹은 뭐 보도 편성에는 신경 안 쓰죠. 관여를 할 수가 없어 사실상. 관여했다간 뭐 무수한 어마어마한 그런 반발과 그렇죠. 저항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주인 없는 회사가 됐어요. 주인 없는 회사가 네. 됐어.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지금 YTN에 방송들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해직 기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옛날에 어떤 YTN의 영화가 되살아나는가 했더니 노종면 상징적인 인물인 노종면이 보도국장에서 아웃되고 그리고 뭐 그냥 패널로는 종편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나 찍찍해대는 이런 인간들 나오고 그렇잖아요. 김용민 한 번 나가고 말고. 아니 농담이고 제 얘기는 농담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걸 봐서는 YTN이 도대체 무슨 공영방송인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기대했던 방송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또 게시판 보면은 잘 없어졌다. 그냥 그거는 팔아버려야 된다고. 근데 또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팔면은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상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기업들의 지분도 참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종편이 되는 거야. 제2, 제3의 종편이 되는 거야. 네. YTN이. 지금보다 더 나쁘게. 그러니까 참 이게 공영방송이 갖는 어떤 무책임과 또 이런 네. 뭐 사실상 편성권 보도권이 어떤 색채를 띠기 어려운 이런 구조 속에서 YTN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뭐 진짜 국민들과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YTN으로서도 변화의 그 전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또 지분 매각 논의가 중단됐다면은 도대체 그럼 YTN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네. 이게 YTN 지분 매각설이 2008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있었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때 YTN 노조원들이 구본홍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면서 이제 막 그 출근 저지 투쟁하고 이럴 텐데 그때 당시 신재민 네. 차관, 네. 문체부 차관이 네. 지분 매각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노조 압박용이었죠. 아니, 너무 삐걱댄다 소리가. 네. 의자가 문제가 좀 네. 있습니다. 제 무게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 정치적, 그러니까 야 니네 계속 데모하거나 사장 저지 투쟁하면은 출근 저지 투쟁하면 지분 팔아버린다, 민영화 시켜버린다, 압박용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정치적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 이제 공감대를 얻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일단 논의가 약간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요. 정부가 언론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신문과 방송은 이 전파를 쓰기 때문에 방통위가 또 개입을 해야 되고 대주주 적격 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긴 한데 지금 김용민 PD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 그리고 지금 YTN 정부 지분 매각설이 나왔을 때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도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2008년도 때는 어디 YTN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느냐를 하면서 그때는 지지를 해줬거든요. YTN 구성원들한테. 근데 우리 지금 관훈라이트 클럽 보시는 분들이 실시간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지금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그리고 관훈라이트 클럽 실시간 댓글뿐만 아니라 YTN 그 정부 지분 매각설이 나왔던 그 미디어오늘 기사 그 이후에 보인 반응들도 별로 그렇게 YTN 야 이걸 어떻게 파냐 이거 YTN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에 대해서 YTN 구성원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분 매각설이 나오기 전에 YTN 구성원들이 이제는 스스로 마스터 플랜을
좀 짜서 이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사회적 논의와 토론 이런 거를 구성원들 스스로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웠던 게 그 기사를 보고 보도 채널이잖아요, YTN이. 근데 보도 채널에 예를 들어서 그 지분을 팔아서 주주가 생긴 다음에는 아까 한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경영에 대한 압박들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아는 모 방송사가 이제 그 사장이 경영인 출신, 기업인 출신 사장이 언론사에 왔어요. 네. 근데 아나운서가 한 사람이 방송을 그만두고 나가서 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보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게 장부 숫자 맞추고 이제 경영하는 분인데 네. 한 사람당 한 300만 원 정도 임금을 받았어요. 한 달 내내 일하는 전제해서. 근데 아나운서 공채를 봤어요. 네.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한 여자 아나운서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보기에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은데 지금 T1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셋을 다 불렀어요. 있잖아.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임금은 3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하고 방송을 할래? 그랬더니 거기 지망생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거라도 한다고 했겠죠. 왜냐하면 경력이 한 줄 있어야 공중파 시험을 그렇지. 보러 가니까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80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고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니까 거기까지 또 신입생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왜냐면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100만 원씩 줘도 되는 거야? 근데 쟤들은 왜 300을 줘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지. 그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네.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제 보통 보도 채널인 아나운서들 정규직 거의 없거든요. 다 6개월이나 징그레, 3개월에 징그레. 한 번씩 다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다 시기가 달라요. 입사 시기가 다르니까. 야, 쟤는 100만 원 받고는 뉴스 2시간 다 하는데 너는 꼭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주로 보도 채널은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뭐 예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속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후배들보다 조금 더 받는. 하향 평준화. 하향 평준 급여를 50% 이상 깎으면 그건 하향 평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급격 하향. 급격 하향. 그건 하방 정도. 압도적 하향 네, 평준. 맞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주말 근무를 다 해도 선배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150이 조금 넘어요. 아이고 세상에. 가장인데 언제적 얘기? 얼마 안 됐어요. 야, 아니 현대인이 150만 최저임금도 원 안 받고 되는. 어떻게 살아?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YTN 저 기사를 보면서 어느 회사가 살진 모르지만 보도 채널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기업이든 기업이 가져가게 되면 끝나는 수치를 맞추라고 하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 사실 방송국에서 특히 보도 채널 같은 경우 제작비를 많이 쓰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렇죠. 끝내는 뭐 벌어오든지 안 그냥 그러면 그 구성원 뉴스 압박하든지. 앵커를 그냥 저 기능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기능직으로. 그 저널리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연륜이 있는 선배님이 하시는 뉴스 진행과 그리고 그냥 들어온 신참이 하는 뉴스 진행이 다르거든요. 다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 눈에는. 다르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김장환 목사님을 연상케 하네. 그 양반은 이게 버튼을 누를 줄만 알고 성경 읽을 줄 알고 찬송가 틀 줄만 알면은 다 방송할 수 있다.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렇지. 어쨌든 뭐 YTN이 곡절이 있는 역사예요. 사실 시작한 게 연합뉴스 TV가 있지만 맞아요. 연합통신, 연합뉴스로부터 시작한 게 YTN이에요. 네. 그래서 YTN의 Y가 연합이야, 연합. 그쵸. 네. 연합 T 텔레비전, 뉴, N 뉴스. 연합 텔레비전 뉴스예요. 그러다가 IMF 때. IMF 때 유명했죠, YTN. 그래서 YTN이 그때 사실상 그 연합뉴스하고는 별도 자회사인데 네. 그렇죠.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웠죠. 그때. 몇 달씩 월급도 못 주고 이랬어요. 그렇죠. 네. 뭐 임대료를 못 내는데 뭐 맞아요. 월급 말할 네. 것도 없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한전 지분이 들어오고 한전이 또 그때 그 NO라고 네. 그 뭐냐면은 PP가 있고 SO가 있고 NO가 있었어요. PP는 뭐냐?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 네. 그래서 뭐 엠넷이라든지 YTN이라든지 TVN 뭐 이런 거. TVN 뭐 이런 게 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가 있고 그 SO는 뭐냐면은 지역 케이블 방송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뭐 헬로비전, 네. 그렇지. 남인천 방송 그냥 이런 거. 네. NO는 뭐냐면은
이 PP에서 SO로 연결해주는 망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 NO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거는 한전이었어요. 한전이 나름대로 NO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YTN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번 도와주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라고 이제 지시한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래서 YTN이 연합뉴스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오늘의 일을 얻는데 네. 이명박 때 연합뉴스한테 또 이렇게 뉴스 채널을 줌으로써 뉴스 채널을 줬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뭐 일단 포기를 한 업체한테 왜 또 TV 채널을 주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연합뉴스 TV와 YTN이 공존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를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 뭐랄까요? YTN을 한번 뭐 방송 중계하면서 쭉 본 적이 있었거든요. 쭉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하여튼 몇몇 뭐 문제 있는 보도들이 뭐 예전에 YTN에서 논란이 된 데 있었지만 뭐 그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다른 방송이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YTN 방송하는 게.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로서의 그러니까 뉴스를 하는데 뭐 뉴스도 뭐 워낙 뭐 인력은 적고 하다 보니까 뭐 뉴스가 뭐 반복될 수 있다는 건 뭐 그렇다고 쳐도 그걸 치더라도 뭐 뉴스를 뭐 구성하는 뭐 짜임이라든지 뭐 그거는 뭐 딱히 다른 데랑 뭐 전혀 다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뭐 그게 뭐 15번이든 뭐 19번이든 뭐 20몇 번이든 뭐 23번이든 24번이든 어디를 틀어도 다 비슷비슷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그 YTN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옅어지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그거에 대해 답을 해야 돼. YTN 구성원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YTN이 TVN 같은 방송이다. 팔까? 안 팔죠. 안 팔지. 그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판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YTN 프로그램 가운데 그나마 기존의 어떤 YTN과는 다른 어떤 컬러와 어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변상욱.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기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꼭 살아남기고 싶은 프로야. 근데 그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YTN 보도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보도 제작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도국이라고 하면은 뉴스데스크를 MBC로 보자면 뉴스데스크가 보도국에서 만들고 그렇죠. 그 시사 매거진 이거 없어졌구나. 스트레이트 같은 거는 이제 보도 제작국에서 만드는. 그렇죠. 이게 PD가 만드는 프로란 거죠. 그렇죠. 네, 기자분들이 만든 뉴스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YTN의 보도 제작국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그나마 차별성 있는 그런 시각, 차별성 있는 컬러 이런 거에 성공했는데 지금 YTN 보도국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별 그게 없잖아요. 또 이거는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지. 뉴스가 있는 저녁을 좋아하나?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구성원들이 안 좋아해. 저 양반이 왜 저기서 저런 방송을 하지? 뭐 이런 마인드. 그렇죠. 기자들이 상당히 좀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젊은 놈들이 말이야. 젊은 놈들이. 아이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지. 그러나 전에 그 변상욱 기자가 이제 좀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청년을 운운하면서 네, 맞아요. 미래통합당 정치인이 뭐 이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뭐 발언한 걸 두고 한번 혼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막 YTN의 그 젊은 기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난 여기서 이게 정말 이 회사가 망조가더라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쫓아내야 한다 이런 식이야. 거기서. 아니 그 30년 동안의 언론계에서 나름대로 바른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 또 언론 노조 운동을 벌이면서 오늘까지 달려오신 분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을 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단죄를 해? 지들이 뭔데? 누가 지들한테 그런 권력을 줬나? 그러니까 지금 쥐 없는 회사니까 별것들이 그냥 그냥 아주 개망나니처럼 떠들고 다녀요 지금. 그리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최근에 또 그 YTN 박모 기자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YTN이 뉴스타파랑 협업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YTN이 데일리 인력 부족과 어떤 데일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허덕인다면은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기획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뉴스타파가 봐도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검언 유착으로 이런 거를 뉴스타파가 열심히 파헤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YTN이 어떤 식으로 이제 뉴스타파와 구체적으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네. 공동 기획을 하고 이거 어떻게 역할 배분을 할 것인가 저는 이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YTN이 그 제대로 안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얼마나 많은 단독 보도와 특종을 했는데 YTN이 그거를 비중 있게 다루거나 제대로 오히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열심히 다뤄요. 근데 YTN 그냥 보통 일반 보도 보도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짧게. 김근식이가 나오고 그래요. 거기서. 네. 김근식이한테 들을 말이 뭐가 있나? 그러면 그 김근식 교수? 그러니까 경남대. 아니 우리가 안철수 옆에 있던. 지금 미래통합당 가 있어. 아, 지금 미래통합. 아니 맞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김근식의 코멘트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뭐 여러 의견이니까 뭐 듣는다고 쳐도 뭐 그럴 거면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의견이어야죠. 근데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뭐랄까 뭐 저 사람이 표현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뭐 과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연을 그 막고 뭐 어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게 출연시키고 네 하여튼 뭐 그런 기준 좀, 뭐 이런. 좀 기준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차별적인 콘텐츠를 못 내놓을 거라면 뉴스타파와 공동 이런 거는 왜 했으며 지금 보도국 구성원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보도국 구성원들이 지금 YTN에 현재 처해 있는 이 모습들을 너무 막 뭐 경영진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주체들은 본인들이거든요. 본인들. 그렇죠. 근데 그 본인들은 얼마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 경영진만 욕하고 막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YTN은. 경영진도 너무 안 하셔. 내가 그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정찬영 사장님 하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얼굴마다만 하시는 건 아닐 텐데. 네.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한 가지 좀 부탁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넣어주세요. 그 이동영, 네. 이동영 TV라는 계정으로 누가 들어왔는데 아마 이동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태프가 있을 수 있어요. 스태프가 잘생겼어 친구가. 네. 그 친구일 수도 있는데 내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또 시작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을 이제 오늘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내일 전화가 갈 거예요. 네. 이 2주 동안 네. 어제 라디오 방송 청취하셨습니까? 예. 어느 방송 청취하셨습니까? 매체명, 그 프로그램명, 그리고 진행자 이름도 아마 묻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언제 시작하는지 요거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면 카운팅이 되는 거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참 속도 좋아. 제 말이요. 왜요? 왜? 거기까지만 할게. 왜?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이동형이가 지금 밑으로 와요. 아니 이동형이가 그 YTN에서 예쁨을 받겠어? 근데 하여튼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잖아요. 뭐 제일 인기 있는데 통상 인기가 있으면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처럼 그 매체의 브랜드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서다 취급. 저 새끼 언제 나가지? 거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이동형에 아하. 대해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얘기해 줘야 이동형이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청취율이 높아야. 그리고 YTN도 정신 차리는 거지. 지금 먹히는 게 무엇인가? 이동형을 얼마나 또 우습게 여길 거 아닙니까? 김용민이도 우습게 여기는데 이동형이는 더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러려면 보장이 어딨어. 그 새끼는 53,000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네. YTN을 정신 차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압도적 1위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YTN에서. 그러려면은 5시 10분에 시작합니다. YTN은 10분 뉴스가 많더만 보니까. 네. 5시 10분입니다. 김용민 예전에 라이브 했을 때는 5시 5분인데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5시 10분 YTN 라디오 그리고 94.5예요. 네, 여러분 94.5. 뭐 주파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94.5까지 외우시고 아니 근데 지금 YTN 라디오에서 네.
이동형 프로그램이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주 잘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청취율에 사실상 잡히는 유일한 프로 다시피해요. 게다가 서울에만 또 사실 릴리스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조사는 수도권만 조사를 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꼭 말씀해 주시면 이동형이한테도 좋지만은 YTN이 이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뭐 1% 조금 넘었는데 한 2%까지는 가야지. 많이 올랐네요, 진짜. 2% 가면은 이건 뭐 창사 이래 최고의 청취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5시 10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밤이라도 다시 듣게 해서 내일 전화 오면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저 김용민 브리핑이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5시 5분에서 6시 58분. 네, 그때까지 하는데 그 자막으로 띄우려고 그래. 자막으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해달라고. 청취율 조사 때 얘기해달라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못 보는 광경이.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지금부터 이동형 TV 보러 간다고. 네. 지금은 가지 말고 다들 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10분에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되는 94.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형이가 사정이 지금 급해요. 정말 사정이 급하니까 걔는 그만두길 바라고 있어. 왜? 만인이 그만두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 이제 YTN YTN에서? 라디오에서 이질적인 존재를 도려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이의 마음은 지금 윤석열과 같습니다. 쫓겨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YTN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우리 이현경 앵커님. 네. 뭐 저는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청주방송에 이재학 PD 얘기가 한동안 얘기가 있었잖아요. 16년 근무를 했는데도 과장으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급여를 받고 나가라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 명에 대한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CJB 청주방송에서 부당 해고돼서 그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인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본인을 부당하게 비정규직으로 썼다 항의를 했더니 잘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명인데 정운교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처음에는 운전기사로 들어갔어요. CJB 청주방송에? 네, 청주방송에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방송국에서 MD가 필요하다고. MD? 예, MD 뭔지 아시죠? 마스터 디렉터. 아니 마스터 디렉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 송출하는. 네, 송출하는. 그게 마스터 디렉터예요. 근데 MD가. MD 업무가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업무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때는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초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도 라디오 뉴스를 할 때 정확하게 초수 끝자리까지 맞추는 게 능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뭐 7시 14분 3초에 끝내죠. 그러면 날씨를 읽다가 2초가 되면 마무리를 하고 자기 이름을 하고 3초를 맞추는. 네. 그렇지. 네, 그렇게 연습을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김용민은 그의 달인입니다. 거의 달인이에요. 아니 10초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읽어. 그리고 10초 만에 날씨를 다 끝내고. 날씨를 끝내죠. 네, 그렇게 극동방송입니다. 여기까지 다 끝냈지. 뭐까지 딱 끝내고 네. 그 초수까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MD들은 테이블 가지고 오면 그걸 하고 송출을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업무였었죠. 그 옛날에 우리 아나운서 선배 한 분은 KBS 지역국에 있었는데 방송을 들었는데 이 선배 시간관념이 참 없는 분이거든. 아나운서인데요? 아나운서인데 네. 뉴스를 하는데 한 10초 남겨놓고 이제 끝난 거야. 네. 청주의 현재 청주는 실제 거기 청주는 아니었고 청주의 현재 기온은 뭐 25도입니다. 했는데 10초가 남은 거야. 어떻게 해요? 10초면 문장 2개인데? 그래서 KBS MBC는 좀 낫거든요. 문화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좀 긴데 KBS는 KBS 그걸로 10초를 맞췄어요? 지금 하신 것도 지금 5초밖에 안 되는데? 판소리 하셨나 봐요. 네,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직업이 MD 일을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분이 청주방송에서 근무한 게 5년 1개월인데 1년 8개월은 파견 노동자였고 3년 4개월은 용역업체에 이제 고용돼서 청주방송 일을 하는 그러니까
서류만 여기 계약서만 70장을 썼다 그래요. 매번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신들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약서를 바꿔달라니까 계속 써줬던 모양이에요. 운전기사로 1년 4개월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2015년에 바뀌었는데 참 경영국장이 정직원 MD가 지금 병가를 내서 공석이니까 MD를 해달라. 어제까지 운전하시던 분을. 그래서 그 다음날 MD로 투입해서 일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MD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쫙 떠요. 뜨면 거기에 맞춰 송출하는 직업인데 평소에는 정해진 대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재난방송이나 비만이 오고 그러면 뉴스 속보. 네,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쉬운 업무는 이게 원래 아니거든요. 그 일은 PD 하던 사람이 뭐 쉬거나 혹은 뭐 쉬거나 혹은 뭐 한직으로 발령 낼 때 그 김민식 PD가 김장겸 때 거기 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김민식 형은 정말 아무리 적폐사장이지만은 그 주어진 업무만 기계적으로 착착 해냈대. 왜냐하면은 책 잡힐까봐. 그렇죠. 진짜 거기는 잘하면 본전이야. 잘해야 본전이야. 자막도 한자 틀리지 않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 그 아주 굉장히 고도의 업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방송의 밑에 보면 하단 자막이라 그래서 그렇지, 하단 자막. 나가는 뉴스 스크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경을 안 쓰면 중간에 이제 너무 지난 뉴스가 나가거나 오보가 나갈 수 있고 또 속보 같은 경우는 속보를 또 마련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오타도 많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MBC 예전에 이멍박 대통령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멍박 대통령. 예전에 그 MD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짧게 좀 저기 얘기했었는데 그 우리 기독교 TV 그 IMF 때 월급도 못 줬어요. 몇 달 동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PD들이 제작도 못 하고 그러니까 모든 PD들이 다 MD가 된 거야. 제작을 못 하니까 뭐 송출만 해요. 송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날인가 선배 하나가 이제 방송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교대를 했을 거 아니야. 밤 12시에. 아니 딱 퇴근하면서 야 나 오늘 생일이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짠해. 마음이 얼마나 짠해. 월급도 못 받는데. 월급도 못 받는데 생일이야. 근데 20분 있다가 이제 그 퇴근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TV 한번 봐라. 켰더니 황씨가 생일 축하해. 실제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고황식 선배가 그래서 아주 그 일생일 때 잊을 수 없는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한 2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들어도 재밌는. 그 예전에는 이게 저 송출 시스템이 지금이야 다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저절로 넣지만 올라가는 거지만 그래서 알아서 송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CJB MD도 그게 뭐 말하자면은 다른 직종에 계셨던 분도 할 수 있게끔 됐지만 그때는 진짜 고도의 그 위험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테이프를 탁 집어넣고 또 다음 프로 테이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러면은 그 저기 아이디라고 하잖아요. 뭐 청주 방송이면 청주 방송에 대한 뭐 스팟도 잘라서 30초씩 나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MBC 로고송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딱 끝나면 이제 탁 누름으로써 프로그램이 이제 테이프이 돌아가는 거지. 이런 식의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MD가 콜을 주면 기술 감독들이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런데 운전기사로 들어왔을 때 운전기사가 뭐지라 했더니 사진을 보니까 촬영 보조를 보통은 운전하신 촬영 나갈 때 촬영하시는 분 한 분, 운전하는 사람, 조명이랑 나머지 일을 해주는 촬영 보조가 있었어요. 근데 IMF 지나고 어려워지니까 촬영 보조를 없애는 구조가 되면서 용역업체에 운전기사를 고용을 하면 그분이 촬영 나가는 거 다 보조를 해주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기사를 했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맞춰서 흰색깔 봐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MD가 정규직이 한 명이 쉰다고 하니까 MD 근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봤는데 그 위탁 계약서가 기본급이 116만 원이에요. 116만 원이요? 네. 얼마 전의 일인데요? 네.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월 지급액이 여기 세액공제 있잖아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116만 6,220원. 거의 뭐 최저임금이네. 네. 연차수당은 55,800원. 그다음에 식대 2,500원.
그러니까 이런 2,500원 어디 가서 2,500원? 한 달에 2,500원이요? 아니 한 끼에 계산해서 2,500원이죠. 야, 나 2,500원이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게? 예, 그리고 거기에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명령에 불복할 때는 근무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사직으로 정리한다. 허허. 이 근데- 노무사 만나면은 이런 일을 이런 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참. 근데 용역업체 직원들한테 방송사에서 맡길 수 없는 맡길 그렇죠. 수 있는 업무 이런 업무가 구조가 아니야, 있는데 이거는. 이런 업무를 네. 맡길 수가 없는데 방송국에서 어쨌든 새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월급으로 그 사람을 잠깐 가르쳐서 그냥 쓰게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5년이나 근무한 사람을 나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하니까 잘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 방송국이요 구조가 되게 단순해져 가고 있어요. 저 입사할 때만 해도 아나운서도 있고 경영 기술직도 있고 뭐 기자들도 있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네. 요즘 방송국에 가보면 그 방송국의 정규직은 기자랑 경영지원팀 몇 명을 제외하고 없는 구조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에서 시청하시는 네. 네. 강은방 씨란 분이 있어요. 저 참 좋아하는 아, 네. 분인데 이분이 CJB만 그럴 게 CJB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민방도 그럴 겁니다. 땡땡 맞아요. 방송은 운전기사를 카메라맨 시키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떤 민방은 뉴스 PD를 시키거나 하지요. 물론 정규직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직원들은 첫 월급이랑 마지막에 퇴사할 때 월급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나머지 이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CG, 그 다음에 뭐 그 PD,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거 촬영 감독, 카메라 감독을 자회사로 구분해서 대우를 처우를 굉장히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용역회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그러면 해고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회사 내에 있는 정규 인력은 PD 몇 명, 그 PD도 사실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관리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기자들도 이제 보도 기자들은 사실 프리랜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네. 대부분은 정규직을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송은 점점 아마 그 인력들이 감량되고 대신 자동화 네. 시스템을 많이 도입할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미화되지만은 그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지 않아요? 극동방송이 제일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물결이 밀려 들어온 격이네. 89년부터 엔지니어를 없앴어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를 있긴 없애요? 있지. 있긴 있는데 직접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지 않아요. 믹싱을 하지 않아. 닭은 PD가 합니다. 음. 심지어는 PD 혼자서 마이크, 이거 오퍼레이팅, 그리고 뭡니까? 아나운싱까지, 진행까지. 라디오는 저 1인 방송이었어요. 그렇지? 네, 엔지니어. DJ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심지어 이런 일반 토크 방송도 세상에. 혼자 다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게. 맞아요. 아나운서, PD, 엔지니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그러니까 지방 MBC에는요 라디오 방송 인력이 없었어요. 저희 있을 때만 해도 아나운서가 한 5명에서 3명, 5명 정도 되는데 그 3명, 5명이 보통 지방 같은 경우 8에서 10% 정도의 자기 자체 방송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아나운서 한 명이 2시간을 다 커봐요. 심지어는 상품권 나눠주는 일까지 다. 아이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은 더 경쟁력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3사람 몫을 하는데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어렵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저 지역 민방을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연구했는데 와 놀란 게 있습니다. SBS의 그 방송을 받는 데 있잖아요. 뭐 저 KNN 비롯해서 네네. TBC, KBC 그리고 JTB, CJB 네. 그리고 또 TJB 네. 이런데 또 이런 방송들이 재무 구조가 SBS를 많이 받을수록 수익이 더 높아져. 연계 맞아요. 판매되니까요, 네. 광고가. 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제작할수록 적자가 나요. 네, 그렇죠. 광고 안 붙으니까 안 붙으니까. 손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정도는 자체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겨우겨우 맞춰서.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SBS를 중개소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채산성이 남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 인력들을 최소화하고 용역 인력을 끌어다 와가지고 뭐 쓰게 카메라맨 시키고 예. 뭐 MD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아주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좋은 네. 콘텐츠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강원도 근무할 때 강원도 4사가 한꺼번에 제작비를 해서 동시 송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4개의 방송국에서 따로따로 만드는 제작비를 합쳐서 하나의 방송을 만들고 인력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지? 프로그램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 강원 365라는 프로그램이 강원 365. 있었는데 네, 강원 365. 그래서 이제 키사를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렇게 4군데서 1년씩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제작비를 4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사라고 하는 것은 춘천에서 틀면은 그 강릉, 삼척 그리고 원주에서 그냥 받아 춘천 네. 거를. 그 원주가 키사가 되면은 원주 거를 춘천, 강릉, 삼척이 받는 거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8개, 10개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MC도 유명 연예인도 쓸 수 있고 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고육지책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아, 이렇게 하게 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인력들은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래야 사실은 그분들이 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이렇게 이제 맨 밑바닥에서 현장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요. 최근 공중파에서 음악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그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대요. 그분은 10여 년 동안 음향도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음악회를 진행할 수 있는 음향 감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음향이나 녹화 이런 시스템을 다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음악 방송에서 방송사고 너무 자주 나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마이크 소리가 왜 저렇지? 이런 일이 방송국에서 벌어져요. 저는 저희 남편이 엔지니어니까 가끔 방송하다 저게 수음이 왜 저래? 소리가 이 마이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김용민 PD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갑자기 좀 멀게 느껴지고. 네. 예. 그런 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방송 기존 업무뿐만 아니라 제일 심각한 데는 사실은 더 사각지대도 있어요. 아까 김용민 PD님 이 얘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뭐 매니저 얘기 지난주에 뭐 터져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 예, 어씨가 있어요. 어시스턴트? 네, 어씨라고 부르는데 그분들 급여가 이번에 최저시급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청년유니원에서 모델, 연예인들 의상 담당한 스타일리스트들 있잖아요. 그 무거운 옷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타일리스트들의 어씨, 그러니까 만약 보조 업무를 하는데 시간당 임금이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적어도 시간당 임금을 주긴 주나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한 7,000원 정도 주지 않겠어요? 7,000원. 한 5,000원? 5,000원. 3,989원. 3,989원이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근무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50만 원 받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이게 약간 평균 임금처럼 청담동에 유명한 미용실 있죠. 미용실의 어씨들 50만 원. 그다음에 그 패션 디자이너들 중에도 어씨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50에서 80만 원. 이 금액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라는 맞아요. 뭐 연예인, 뭐 유명한 사람들 뭐 같이 다니고 이러니까. 네, 헤어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이런 그 스타일리스트 아니면 디자이너들의 어씨는 사실 굉장히 보여지는 직업이어서 선방하는 직업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 보조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김용민 PD 밑에서 배웠다. 그럼 그게 브랜드가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해주는 게 어딘데? 라는 심리가 있어서 열정페이를 그렇죠.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관행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는 그 사람한테 속해 있는 사람한테 주는 월급이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알아서 이제 주는 구조인데 그게 뭐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거고 보너스 뭐 이런 거 없고 설 추석이어도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은 너무 고돼요. 옷을 이제 정장 의상 같은 게 8벌 정도 들잖아요. 손이 이제 부서질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여행용 가방을 맨날 끌고 다니고 그게 다 짐이에요. 그 뭐 연예인이 노래하다가 손톱이 떨어졌어요. 그럼 붙여준 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온갖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옷도 말려야 되니까 다리미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차가 없죠. 그런 분들이 주로. 50만 원 갖고 무슨 차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거를 그걸 들고 주여. 그래서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들잖아요. 여기가 손목이 아파서 욱신거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방송국에서도 좀 책임이 있는 게 이런 모델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의 분장실이 저 입사할 때만 해도 분장실 직원들이 있었어요.
정규직이었어, 정규직. 네. 네. 그래서 그 언니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상한 의상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이제 깡짜 부리고 이러면 너 한번 나가봐라. 그럼 메이크업도 이상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거기 실장님이 있고 같이 근무해주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구조였는데 요즘에 그거 다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니까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는 입찰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참. 원래 다 예전에는 다 정규직으로 왔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좀 그 인천국제공항 일도 그렇지만 이 예전에 뭐 또 학교 비정규직들도 그랬죠. 원래는 다 이게 정규직으로 일해 왔던 분들인데 어느새 갑자기 비정규직이 되었고 이제 그분들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불공정인 것 같은 이 네. 사회 분위기 좀 그런 게 또 그런 업무를 형성이 하는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선입견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기자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이지만 근데 해외에서는 프리랜서 기자들이 엄청 되게 많이 많아요. 늘어나고 중국 있거든요. 기자들도 많고 그렇죠. 네. 네. 지금 여기 업계 관계자가 또 글을 올리셨네. 제가 강원 365 프로그램 납품하는 외주 제작사입니다. 아 외주 제작사 있어요. 저희 때는 없었어요. 네.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는데 올해는 주 4회에서 주 3회가 돼서 한 달에 2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MBC 자체 프로그램은 2편밖에 없습니다. 제작비는 꽤 오래전 책정된 것에서 단 100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 아, 그것마저도 이제 제작비를 깎으려고 외주 제작을 줬군요. 외주 제작을 하면 입찰을 하니까 가격이 계속 다운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스타일리스트들이 아르바이트에 준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시도 때도 없어요. 그리고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해요. 감정노동. 네, 그 짜증나는 거 스타일러 만약 모델 분이 저한테 막 짜증을 냈잖아요. 그럼 제가 다 받아줘야 돼요. 네. 그럼 제가 짜증나는 어디다 풀겠어요? 어시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같은 예는 아닌데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디자이너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디자이너들의 꿈은 실장님이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 실장님이 거기가 이제 최고 권력인 거죠. 말하자면 분장실 강 실장.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실장님이 될 때까지는 그 실장님이 밥을 안 먹으면 다 굶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서랍 밑에 초콜릿 박스가 있었어요. 이만한. 너 왜 맨날 그걸 사가지고 가냐 했더니 실장님이 밥을 먹을 때까지 밥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실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배는 고프고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초콜릿으로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 받고 명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직업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사실 방송국에서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링 다 용역업체를 주거든요. 입찰을 그리고 2,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할 때마다 아까 강원 365 왜 그 프로덕션에서 그게 안 되는지 알겠어요. 입찰을 계속하면 가격이 시절이 지나면 잘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계속 떨어진답니다. 그럼 뭐부터 자르겠어요? 인건비부터 컷하는 네.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8명이 돌던 걸 깎다가 안 되면 6명이 도는 거예요. 그럼 6명이 한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혹여나 무슨 이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이게 물건에 묻거나 이러면 이제 본인들이 변상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저도 이제 아나운서 할 때 비싼 의상을 주면 좋은 게 아니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켓 한 벌에 막 100만 원씩 하는 거 입을 때가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그럼 이게 이렇게 줄이 가면 제가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타일리스트 어시하는 친구들 50만 원 월급을 받아서도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국에서 현업을 하는 업무들이 자꾸 용역이랑 바깥에 프로덕션에 주게 되니까 실제로 제작비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야, 옛날에는 뭐 저기 분장 인력도 다 정규직이고 맞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도 다 정규직이었는데 요즘 뭐 그 외환위기 이후로는 없어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지면서 쉬운 해고가 가능한. 맞아요. 또 말하자면 경영자들이 선단식 경영하고 문어발식 경영하고 뭐 이런저런 또 그 쓸데없는 데다 투자를 하고 뭐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다든지 뭐 은행은 뭐 마구잡이로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경영인들이 만들어낸 외환위기인데 뒷감당은 지금 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 IMF 이후 지금까지 이 이른바 이제 재벌 경영인들, 최고 경영인들의 월급은 몇십 배가 올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을 구분할 때 제가 시사 프로 좀 오래 했었는데 괜찮은 놈, 안 괜찮은 놈을
구분할 때 분장실에 와서 앉는 걸 보면 알아요. 맞아요. 네, 분장실에서 와서 앉아서 다 분장 받으시겠지만 분장실에 있는 제일 마지막 어시한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본색을 알 수 있어요. 야, 그 물 좀 떠와라. 그 뭐 기본이고요. 이런다든지. 네, 어떤 모 국회의원은 제가 그분을 굉장히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분이 참 희한한 게 무슨 장자 붙은 사람한테는 너무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요. 너무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분장실에 딱 앉으면 본인이 늦어놓고 분장실에 있는 막내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 직원처럼. 그러니까 외부 방송국에 근무하는 분장실 직원한테 그러는데 자기 보좌관한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 와서 제일 월급을 적게 받는 친구들한테 하는 걸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뭐 외모가 뭐 어떻든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은 알아볼 줄. 다음엔 절대 붙이면 안 돼, 제가 이제. 좋은 국회의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은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아, 저 사람은 진짜 됐다 인간이. 적어도 분장실에서만큼은. 아, 분장실에서만큼은 제가 잘 기억이 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나쁜 사람만 기억하는구나. 평론가분들 중에는 네. 본인이 이제 이렇게 분장을 많이 받으면 분장실에 있는 제일 그 일 많이 하는 분들한테 꼭 밥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제가 지금 딱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꼭 먹을 거를 이렇게 쫙 풀어요. 맛있는 샌드위치 집이 생겼다. 그러면 아, 강훈식 의원. 제가 강훈식 의원. 네, 강훈식 의원이 평론가로 활동할 때 그 양반 이빨이 대단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제 기억에 분장실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빵, 과자 이런 걸 쫙 풀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당뇨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나만 살찔 수 없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분의 정치적 의견을 떠나서 저 정도로 안 보이는 데서 저렇게 할 수 있으면 가서도 잘하지 않을까. 그래요. 저기 좀 개판인 국회의원을 얘기할 수는 없죠.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입모양, 진짜 많이 해요. 입모양. L? N? L? L. L. 저는 근데 그분이 제가 다니던 방송국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방송을 여러 그래서- 군데 뛰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언니들한테 물어봤죠. 언니 딴 데서도 그래요? 그랬더니 유명해요. 뭐 이명박 의원인가? 그렇게 높은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법률가 중에 그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개판일 것 같은데. 법률가 중에요? 왜 이러세요? 아니 지금 다 알고 그렇다고 얘기 못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말씀하신 그분은 근데 분장실에서는 안 그래요. 분장실은 안 그래? 네, 분장실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장난 아니던데요. 그 양반은 대단한 양반이야. 네. 장난 아니던데. 수만 틀리면 그냥 그렇게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이거 잘 던지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던지고 방송 중에 나간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법조인. 네. 알아본 사람이 있나? 한번 보자. 예. 자, 누군지 좀 얘기한 사람이 있나? 아이고, 다 아네. 넘어갑시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분들은 뭐 보통의 분들이니까 상관없는데 국회의원 분들은 진짜 분장실이나 카메라맨 이런 분들한테 갑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네. 이제 뭐 진행자 포함해서요.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방송가에서는 이제 다 이게 알려져 있잖아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와 진짜 젠틀하고 이런데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면 막 학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작가분들의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럼요. 블랙리스트가 쫙 도는데 학을 때는 선수들이 많아요. 학을 때는 네. 선수들이. 근데 너무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싫어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 꼭 낙선해요. 네. 그게 저는 참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분도 한두 분 정도 있어요. 굉장히 이번에 오래 하시는. 낙선하셨나 보죠. 그 L씨가. 네. 알겠습니다. 네. 수도권입니까? 네. 좁혀지네요. 예, 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주변 저는- 사람들로부터 탁치세요 이 얘기 듣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한번 일찍이 뵌 적이 있는데, 그 밖에서 만날 땐 굉장히 이제 친절하세요.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처음에 딱 나가는데 보통 뭐 의원님 분들은 먼저 인사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까? 거기까지.
근데 상상하는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누군지 알겠네. 네. 그래.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방송에 근무하면서 저도 비정규직으로 오래 있었지만 분장실이나 뭐 스타일리스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근무하시는 어시분들이 원체 이제 급여가 박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잘하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은 오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아,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애들이 지금 이혜훈이 아니라 이은재 신드롬에 지금 빠져가지고 아, 네.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뭐 사퇴하세요. 닥치세요. 네.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예, 그래요.